자, 591쪽에 임차권자의 경매 신청이 나오죠. 그러니까 을이 주택을 임차했는데 임대차가 종료가 됐으나 갑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 을이 보증금을 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얘가 보증금 채권자니까 강제 경매를 신청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임차권 등기명령에 의한 등기를 실행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강제 경매라는 것은 이제 을이 바로 경매할 수 있어요?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돼요. 당연히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죠. 저당권자 같은 담보권자가 아니니까. 그래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서 그걸 권원으로 하는 경매가 강제 경매예요. 근데 이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은 액수와 상관없이 소액사건 심판법의 일부 조항을 준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현재 소액이라고 하면 소액사건이라고 하면 얼마 이하냐면 3천만 원 이하가 소액사건이에요. 그거는 빨리 재판을 해줘요. 근데 보증금은 액수와 상관없이 빠른 신속한 판결을 위해서 소액사건 심판법을 적용하고요. 그래서 강제 경매를 하면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원래 주택을 보증금을 반환받는 거와 주택을 인도하는 건 무슨 관계예요? 동시행 관계죠. 그럼 원칙은 동시행 관계에서 얘가 강제 경매를 실행하려면 갑을 이행지체 빠뜨려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럼 뭐부터 하는 게 맞아요? 인도를 해서 얘를 이행지체에 빠뜨려야 되는데 주임법과 상임법에서는 인도를 하지 않고도 경매가 실행될 수 있다. 그게 이제 집행개시효권의 예외가 나오죠. 특례가 정해져 있고요. 중요하고. 그러니까 주택을 경매할 때 언제 인도하면 되는 거예요? 경매할 때 인도하는 게 아니라 아까 언제 인도해야 한다고 했냐면 보증금을 수령할 때. 보증금을 수령할 때는 인도를 해야 한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건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이 사람이 우선 변제를 받으려면 인도와 주민등록 확정일자를 갖춰야죠. 그럼 대항 요건은 일시적에서는 안 되고 언제까지 존속해야 돼요? 배당 요구 종기까지 존속해야 우선 변제를 받아요. 근데 만약에 원칙을 적용해서 이 사람이 경매하려면 인도를 해야만 경매할 수 있다라고 해버리면 대항 요건이 없어지잖아요. 그럼 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없죠. 그럼 경매 하나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인도하지 않고도 경매를 받게 해줘요.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인데 이거는 언제 하는 거냐면 임대차 존속 중에는 안 되고 임대차가 종료가 됐는데 뭘 못 받았을 때 보증금을 못 받았을 때 관할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법원 그러니까 1심 법원에다가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법원이 기각하게 되면 항고하면 되고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임차권 등기명령을 왜 하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2016년 2월 1일 날 임차인으로 들어와서 인도 주민등록 확정일자를 갖췄고요. 근데 2년 계약이 끝났는데 이 사람이 돈을 안 줘요. 근데 문제는 돈 안 주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좀 기다리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기다리기가 어려운 상황이야. 왜냐하면 이 사람이 제주도로 발령났어요. 그럼 만약에 이 상태에서 제주도로 가버리면 얘는 우선 변제권이 남아요, 없어져요? 없어져요. 근데 이때 임차권 등기명령에 의한 등기 2018년 예를 들어 4월 1일 날 등기를 해두고 요 등기를 해두고 이사를 가게 되면 종전의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소멸되지 않고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의 가장 큰 실효성은 그거 등기하고 이사를 가면 예전의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소멸되지 않는다라는 점이 가장 중요한 의미고요. 물론 원래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권이 없던 사람이었다면 등기 시부터 대항력이 생기는 거고 원래 있던 사람이면 예전 대항력이 계속 인정이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건 얘가 지금 이 집에서 제주도로 이사를 갔는데 이 부동산에 A라는 사람이 소액 임차인으로 들어왔다. 얘는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없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니까 교재 볼게요. 591쪽에 괄호 2번에 집행개시효권의 특례 별표 2개 해두시고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되냐면 따라서 주택의 임차인은 그 주택에 계속 거주하면서 경매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다음 페이지 임차권 등기명령 별표 2개 해두시고요. 줄 그어두시면 임대차가 종료된 후, 종료돼야 돼요. 존속 중에 못합니다.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어디 관할법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법원이에요. 그러니까 임대인 주소지 법원이 아닙니다. 임대인 주소지가 아니라 그 목적물 소재지 관할법원에 합니다. 그리고 밑에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기각하면 항고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효력이 나오죠. 그 둘째 줄, 동그라미 1번 둘째 줄 마지막에 즉 이사를 가거나 주민등록을 이전할지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거기에 줄 그어두시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별표 2개 해두세요. 임차권 등기명령 집행에 의한 임차권 등기가 격려된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인은 소액보증금의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없다. 제일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얘가 여기에 소액 임차인으로 들어가면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없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자, 지금 이 집에 뭐가 등기되어 있다고요? 임차권 등기명령 등기가 돼 있어요. 그럼 그건 뭘 의미하냐면 이 집 주인은 웬만하면 보증금 안 빼주는 사람이라고 만천하에 공시가 돼 있어요. 근데 그 집에 소액 임차인으로 들어갑니다. 어떤 사람이에요? 네, 상태가 안 좋은 사람이 아니라 얘랑 친분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커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얘가 들어가서 요 소액이라도 빼돌리기 위해서 들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예 법으로 금지해요. 그럼 만약에 우선 변제권은 인정이 될까요, 안 될까요? 지금 임차권 등기명령 등기가 돼 있는데 그 집에 임차 들어가면 우선 변제권이 될까 안 될까요? 그건 돼요. 그건 되고 뭐만 안 된다는 거예요? 최우선 변제. 왜냐하면 최우선 변제는 여기에 저당권이 달려 있어도 얘가 더 빨리 받아가잖아요. 근데 우선 변제권이면 저당권이 있으면 당연히 뒤에 받아가죠. 그럼 남으면 받아가고 없으면 말고 그건 지가 알아서 할 일이에요. 근데 문제는 소액 임차인으로 들어가면 다른 저당권자를 침해하기 때문에 그건 막겠다는 거야. 그래서 소액 최우선 변제 안 되고 그럼 등기 비용 누가 부담해야 될까요? 당연하죠. 임대인이 해야 돼요. 임대인이 제때 돈 줬으면 이런 등기 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동그라미 4번에 그 첫째 줄 마지막에 임차권 등기와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을 누구한테 청구해?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5번은 참고로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판례박스에 별표 2개 해두시고요. 제목에 보면 제목만 보시면 돼요.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와 임차인의 주임법 3조 3에 의한 임차권 말소 의무가 동시행 관계에 있는지 여부 소극. 뭐부터 해야 될까요? 보증금 반환이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임차인이 보증금 주세요 이랬더니 임대인이 임차권 등기명령 등기 말소 안 하면 나 보증금 못 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먼저 보증금을 줘야 한다. 동시행 관계가 아니라는 점 중요하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두 번째 점에 임차권 등기명령에 의하여 임차권 등기를 한 임차인은 배당 요구 없이 배당받을 수 있는지 여부 적극. 그러니까 요 등기를 해두었다면 경매 시에 배당 요구해야 돼요? 당연 배당 해준다는 거예요. 당연 배당 해줘요. 그러면 아까 배당 요구하지 않아도 되는 거 하나 있었어요. 뭐 있었죠? 그렇죠. 물론 이제 5분이 훨씬 지났기 때문에 생각이 안 나는 게 자기가 스스로 경매를 신청했을 때 두 가지예요. 스스로 경매를 신청하거나 임차권 등기명령 등기가 돼 있으면 배당 요구하지 않아도 당연 배당해 줍니다. 그 다음에 존속기간 보장이죠. 자, 맨 밑에 줄 그어두세요.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주택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갑이 을하고 주택을 임대차 했어요. 근데 계약을 할 때 계약 기간을 얼마로 했냐면 1년으로 했어요. 1년. 그러면 임대인이 계약 기간 1년이 지나니까 계약 기간 끝났어요. 나가세요. 라고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을은 나 더 살 거야. 2년 살 거야. 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최단 기간은 얼마 보장하니까? 2년. 근데 임차인이 나 1년 계약 끝났으니까 보증금 빼주세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임차인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2년 미만으로 약정을 하면
임대인은 그걸 주장하지 못해요. 2년 보장해줘야 되니까. 근데 임차인은 2년을 주장할 수도 있고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하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갑거리 계약을 하면서 1년 6개월로 계약을 했어요. 1년 6개월로. 그러면 임차인은 2년 주장할 수 있고 그리고 얼마를 주장할 수 있어요? 1년 6개월을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임차인이 아무 때나 막 나가겠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2년 이나 또는 2년 미만으로 정했으면 그 기간을 주장해야 되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 갑거리 2년 계약을 했어요. 2년 계약. 임차인은 1년 있다가 나 보증금 빼주세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2년이 보장되었으면 이 기간은 지켜져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럼 계약을 3년. 그러면 을은 2년 있다가 나 나갈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2년 이상으로 약정하면 그건 누구에게나 당연히 구속력이 있는 것이고 만약에 2년 미만으로 정했다면 임차인은 2년을 주장할 수도 있고 그 미만의 기간을 주장할 수도 있다. 자, 법정갱신은 우리 임대차 할 때 다 봤던 건데 전세권 할 때 정리했던 건데 주택을 임차해 주었다. 임대차 기간이 만료가 돼요. 만료되기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조건을 바꾸겠다. 이 기간 사이에 아무 얘기도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 임대차는 소멸해요? 갱신돼요? 갱신돼요. 그럼 갱신되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이지 동일한 기간은 아닙니다. 기간은 어떻게 돼요? 여기서 정함이 없다 이러면 틀려요. 주택은 2년으로 본다. 상가는 1년으로. 강행 규정을. 그러니까 우리 민법에서는 다 법정갱신되면 뭐가 돼요? 기간에 정함이 없는 건데 주택임대차는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이고요. 동일한 기간은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정함이 없다라고 하면 안 되고 주택은 얼마로? 2년으로 본다. 상가는 1년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라고 돼 있었는데 법이 개정되어서 아예 못 박았어요. 주택은 2년, 상가는 1년. 그러면 법정갱신되면 임대인은 주택은 2년, 상가는 1년을 보장해줘야 되니까 나가라고 할 수가 없죠.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를 통지할 수 있어요. 그럼 임차인은 끝내자고 할 수 있는데 그게 도달되고 얼마가 지나면 이제 3개월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법에는 3개월 없었죠. 민법에서는 전세권은 소유자가 하면 얼마? 6개월. 전세권자가 있을 때 6개월. 둘 다 6개월이고 임대차는 임대인이 하면 6개월, 임차인이 하면 1개월인 거예요. 근데 주택이나 상가 임대차는 임대인은 못해요. 최단 기간 보장이니까. 근데 임차인은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발송하고에 도달되고요. 해지 통지하면, 임차인이 하면. 우리 도달주의가 원칙이니까 도달되고 얼마가 지나면 3개월이 경과하면 그때 보증금 빼줘야죠.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임차인인데 임대차가 끝나기 6월에서 1월 사이에 집주인도 아무 말도 안 했고요. 저도 1개월 전까지 아무 말 안 했어요. 그럼 임대차는 소멸되지 않고 어떻게 된다고요? 갱신돼요. 근데 제가 살고 있는데 우리 집주인이 전화해서 임차인 미안한데 내가 집이 좀 필요해. 내가 이사비랑 다 챙겨줄게. 좀 나가줘. 이러면 저는 나가야 돼요? 안 나가야 돼요? 저 2년 더 살 거예요?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이 상황에서 임차인인 제가 임대인한테 연락해서 임대인 아저씨 미안한데 나 지방 내려가서 살 거예요. 보증금 빼주세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언제 빼주라고요? 3개월은 전에. 보증금 쌓아놓고 쓰는 거 아니니까 시간을 3개월은 주겠다는 거죠. 그 동그라미 2번에 줄 거두세요. 법정갱신이 되면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뭐라고 돼 있어요? 2년으로 본다. 정함이 없다 이러면 틀려요. 2년으로 본다. 그러나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지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해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하면 소멸한다. 받은 날. 발신주의가 아니라 도달주의죠. 3번.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하거나 기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해서는 법정갱신이 인정되지 않는다. 얼마 이상 차임 안 내면 안 된다고요? 2기.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기타 사항 나오는데 그 오른쪽에 차임 증액이 나와요. 동그라미 2번 보면 595쪽에 동그라미 2번에 맨 위에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 청구는
임대차 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얼마 안에 못해요? 1년 안에 못해요. 그러니까 계약하고 1년 또는 증액을 했다면 증액하고 또 1년 안에 할 수는 없다는 거죠. 또한 증액의 경우에는 약정한 차임 등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몇 프로라는 거죠? 5%예요. 5%. 5%를 초과해서 올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끝에서 셋째 줄에 마지막에 가운데 보면 줄거두세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재계약을 하거나 또는 임대차 계약 종료 전이라도 당사자 합의로 증액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택임대차를 계약했는데 예를 들어 2년 계약을 했어요. 2년 계약이 끝났는데 더 살고 싶어요. 재계약을 합니다. 이때 증액은 5%를 초과할 수 없어요? 초과할 수 있어요? 이건 얼마든지 초과될 수 있어요. 우리 막 전세 난리 났었잖아요. 뭐 전세금이 1억, 2억씩 막 뛰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기간 중에 뛰는 게 아니라 언제? 계약 끝나고 재계약할 때 올라가는 거고요. 계약 기간 중에 증액할 때는 몇 프로 넘길 수 없다고요? 5%, 5%. 그래서 그게 마지막에 줄근 거예요. 종료된 후 재계약을 할 때 또는 종료되지 않았는데 당사자가 합의로 증액할 때는 5%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이죠.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그 보증금을 월세로 돌릴 때 너무 많이 월세를 받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제한을 두는데 몇 프로냐면 동그라미 1번에 괄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연 1할 10%고요. 그리고 2번은 아까 수정표 나간 거 보셨죠? 4배수가 아니라 얼마를 더한 비율? 3.5%. 연 3.5%를 더한 비율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둘 중에 낮은 거. 그럼 지금 기준금리가 얼마야? 1.5%죠. 1.25에서 얼마 전에 올렸죠? 요번엔 동결 했고. 그럼 1.5에 3.5 더하면 5%예요. 그러면 1번은 10%고 2번은 5%잖아요. 그럼 뭘 곱해야 돼요? 5%. 그럼 1억을 월세로 바꾸려면 1억 곱하기 5%를 하라는 거예요. 그럼 1억 곱하기 5% 하면 계산해 보세요. 예. 그 얼마예요? 500이죠. 연 500이니까 나누면 12로 나누면 되겠죠? 계산 문제는요. 민법에서 안 나와요. 예. 근데 중개 실무에서 나올 수 있죠. 실무에서는 그 계산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그러니까 민법에서는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배수를 하나는 10%, 하나는 몇 프로에? 더하기 3점. 이게 수시로 바뀌어요. 예전엔 곱하기 4였다가 더하기 4였다가 더하기 3.5로 바뀐 거예요. 더하기 3.5. 상가의 경우에는 12% 또는 곱하기 4.5예요. 상가 뒤에 나올 거니까 그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임차권 승계가 나오는데 사실혼 배우자의 승계가 나오죠. 사실혼 배우자가요. 상속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만약에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이 있다면 이 규정은 만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집이 있는데 갑이랑 을이랑 사는데 이 을이 갑이 임차권자고요. 이 을이 사실혼 배우자예요. 근데 이 갑이라는 사람이 사망을 합니다. 그러면 사실혼 배우자가 상속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상속을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법률혼이 아니니까. 그러면 이거 보증금 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국고의 귀속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실혼 배우자는 길바닥으로 나가야 되니까 이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사실혼 배우자가 요 임차권을 뭐 할 수 있게? 승계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얘기가 나온 거고. 근데 그 596쪽에 2번 보세요. 2번. 임차인이 사망한 경우에 사망 당시 상속권자가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 생활을 하고 있지 아니한 때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 생활하던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와 이촌 이내의 친족은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 의무를 승계한다. 다만 유의할 점은 상속권자가 사망한 임차인과 가정공동 생활을 하고 있다면 임차권은 상속권자에게 상속되고 사실혼자에게 승계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갑이 사망을 했는데 갑의 상속권자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잖아요. 없으면 누가 단독 승계하는 거예요? 사실혼 배우자가 단독 승계해요. 근데 상속권자가 있으면 다시 그 상속권자와 관련해서 그 사람이
가정 공동 생활을 하고 있느냐라는 문제예요. 가정 공동 생활을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상속되고 끝나요. 상속되고 사실혼 배우자는 승계 못합니다. 근데 가정 공동 생활을 같이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 이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몇 촌? 2촌. 뭐 3촌, 4촌 틀려요. 2촌. 2촌 이내의 친족과 사실혼 배우자가 같이 승계를 해야 한다라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네. 요거 규정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이 집에 갑이랑 을이랑 있는데 갑의 전처 소생의 자녀 A가 있어요. 그러면 이 A는 갑의 상속권자잖아요. 그럼 이 상태에서 갑이 사망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A가 상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모시고 살아 이런 취지겠죠. 근데 만약에 이 A라는 사람이 없으면 얘가 단독으로 승계하고요. 얘가 밖에 나가 있으면 얘랑 어떻게 한다고요? 공동 승계한다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네. 이거 수업했더니 내보내야겠네. 공동 승계지, 공동 승계. 자, 그다음 담보 책임 준용한다라는 거 봐두시고요. 자, 주임법 다 보셨고. 그 다음에 이제 상임법인데, 상임법은 뭐 특별한 거 없고요. 거의 주임법과 같은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상임법은 주임법하고 다른 점만 좀 보시면 되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다른 점은 599쪽에 보세요. 상가임대차. 그래서 본법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 임대차에 적용된다.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을 못하는 거면 상임법이 적용될 수가 없어요. 무슨 뭐 동창회 사무실 뭐 이런 것들, 친목단체 이런 것들은 안 되고요. 그러면 판례가 나오는데 넷째 줄에요. 판례 넷째 줄에 마지막에 단순히 이렇게 되어 있죠. 줄 거두세요. 단순히 상품의 보관, 제조, 가공 등 사실행위만이 이루어지는 공장, 창고 등은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라 할 수 없으나 그곳에서 그러한 사실행위와 더불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 함께 이루어진다면 상임법 적용 대상인 상가 건물에 해당한다라는 게 판례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뭐 제조나 가공만 하는 공장이나 창고는 원래 상임법 적용돼야 안 돼요. 또 영업행위를 안 한다면. 근데 이와 더불어 영업활동을 한다면 상임법이 적용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괄호 2번에 보면 보증금이 일정액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이 돼요. 서울시는 얼마라고요? 6억 1천만 원이죠. 예. 수정표는 그 배부 받으셨죠? 예, 그 이제 법이 개정됐으니까 4억이 아니라 이제 6억 1천만 원이고, 니은에 수도권 정비개혁법에 따른 과밀억제권형 나오는데 여기에 하나 더 들어간 게 뭐가 들어갔냐면 부산이 들어갔어요. 부산광역시는 5억 원이고요. 그리고 디귿의 광역시, 광역시면 뭐는 빼야 되겠어요? 부산은 위에 있으니까 부산은 제외하고, 그리고 새로 들어간 게 세종시, 그렇죠? 세종특별시, 파주시, 화성시 이런 것들은 얼마냐면 3억 9천, 3억 9천. 그 다음에 그 밖의 지역은 얼마냐면 2억 7천만 원 이하일 때만 적용이 돼요. 근데 여기서 보증금이 순수보증금이 아니라 환산보증금이죠. 그럼 보증금에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 이게 환산보증금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서울인데 보증금 4억 원에 월세가 210만 원이었대요. 210만 원. 그러면 상임법 적용돼야 안 돼요? 이 정도 계산은 나와요. 민법에도. 210에 곱하기 100이면 얼마예요? 2억 1천이잖아요. 합치면 얼마예요? 6억 1천이죠. 그럼 적용해야 안 해요? 적용해요. 바꿔서 말하면 6억 1천 미만일 때 적용해요? 이하일 때 적용해요? 이하. 미만은 아니고요. 이하일 때. 근데 여기서 우리 임대인이 10,000원만 올려달래요. 10,000원만. 그럼 상임법 적용? 안 되는 거였죠. 그래서 고액 이하일 때만 적용이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주택을 임대차 했는데 그 보증금이, 주택임대차의 보증금이 50억이었어요. 50억. 50억짜리 있죠? 네, 50억의 주택을 임대차 했다. 주임법 적용돼야 안 돼요? 적용되는 거예요? 주임법은 보증금의 액수와
없이 주거 용도로만 쓰면 주임법은 다 적용돼요. 우리 잘 사는 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상임법은 영세 상임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보증금이 일정액 이하일 때만. 그래서 올해 바뀐 건데 6억 1천으로 늘어나서 이제 상임법이 적용되는 건물이 상대적으로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4억일 때는 얼마 전까지 4억일 때는 그렇게 또 서울시 같은 경우에 많지 않았었는데 물론 뭐 어느 정도는 꽤 됐죠. 근데 이제 6억 1천으로 올라가서 대폭 늘리는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맨 밑에 그 뭐 환산 보증금에 대한 설명 수정표 보고 수정해 주시고요. 다음 페이지. 자, 니은 판례 볼게요. 니은 최근 판례인데 조심하실 판례입니다. 니은에 보면 사업자 등록 줄 거두세요. 사업자 등록 신청서에 첨부한 임대차 계약서와 등록사항 현황서에 기재되어 공시된 보증금 및 차임에 따라 환산된 보증금이 보증금액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러니까 공시된 게 보증금액을 넘었다는 거야. 근데 실제 임대차 계약은 보증금을 충족한대요. 상임법 적용해야 하네요. 제가 지금 뭘 여쭤보는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외부에 표시된 건 보증 금액이 6억 1천만 원 이하라는 거에 초과라는 거예요. 초과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6억 1천 이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임법을 적용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다라는 게 최근의 판례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임차인은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다. 그리고 괄호 3번에 별표 2개 해두세요. 별표 2개 해두시고 보증금이 일정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도 적용되는 범위. 그러니까 원래 보증금이 일정액을 초과하면 상임법이 적용될 수가 없죠. 그럼 뭘 적용해야 돼요? 상가 임대차 있는데 보증금이 6억 1천을 넘어요? 그럼 뭘 적용해야 돼요? 민법을 적용해야죠. 상임법은 민법의 특별법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조금만 있으면 식사하실 수 있어요. 힘내시고. 예. 그러니까 보증금이 일정액을 초과하면 원래 상임법은 적용이 안 되는 건데 일부 조항은 적용해 주겠다는 거야. 그게 네 가지인데 대항력 등에 관한 규정.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계약 갱신 요구 제도. 세 번째는 차임 연체와 해지에 관한 규정. 그리고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그러니까 이 네 가지는요. 보증금의 액수와 상관없이 상가 임대차에는 전부 적용을 해주겠다. 그럼 이 네 가지 빼고는 특별법에 적용을 받을 수 없고 일반 민법에 따라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좀 이따 볼 텐데 차임 연체 얼마 이상 연체되면 해지할 수 있냐면 상가는 잘 모르면 3이에요. 상가는 3기. 이거 이제 아직 안 보셨으니까 일단 확인만 하세요. 그게 지금 쭉 적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괄호 5번에 보면 상임법은 자연인은 물론 어디에도 적용돼요? 법인. 그러니까 주임법은 법인에 원래 안 되는 거잖아요. 상임법은 상관없고 역시 6번에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가 명백하면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대항력이 나오죠. 주민등록이 아니라 둘째 줄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때는 다음 날부터. 조심하실 게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은 다음 날이 아니고요. 뭐 한 다음 날? 신청한 다음 날. 그 점 조심하시고. 자, 판례 박스에 파란 글씨 줄거두세요. 뭐라고 되냐면 사업자 등록은 대항력 또는 우선 변제권의 취득 요건일 뿐 아니라 존속 요건이기도 하므로 배당 요구 종기까지 존속하고 있어야 한다. 언제까지라고요? 배당 요건. 아까 보셨죠? 대항 요건은 그때까지 갖춰야 되고. 두 번째 판례는 아까 보신 거예요. 상임법상 대항력 및 우선 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건물을 직접 점유하면서 사업을 운영하는 전차인이 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아까 주택 전대차 되면 주민등록 누구 이름으로 해야 한다고요? 임차인이에요, 전차인이에요? 전차인.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상가도 누구 이름으로 하라고요? 전차인 이름으로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사업자가 폐업을 했다가 다시 한대요. 다시. 그러면 대항력이 예전 게 인정돼요? 새로 인정돼요?
새로운 주택도 똑같았죠. 줄거진 거 보세요. 그 사업자가 폐업 신고를 하였다가 다시 같은 상호 및 등록번호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하더라도 상인법의 대항력 및 우선 변제권이 그대로 존속한다고 할 수 없다. 새롭게 인정이 되는 거죠. 이제 사업자 등록 대항 요건 나오는데 다음 페이지 볼게요. 파란 글씨만 보세요. 사업자 등록 신청서에는 신청서에 첨부한 임대차 계약서의 목적물 소재지가 당해 상가 건물에 대한 등기부상 표시와 불일치하다. 주소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면 밑에 유효한 공시 방법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주소가 정확하게 사업자 등록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밑에 파란 글씨 보면 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 그 사업자 등록이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유효한 공시 방법이 되기 위해서는 등록 신청 시 뭘 해야 되냐면 임차 부분을 표시한 뭘 첨부해? 도면. 다른 사람들이 알아야 되니까. 일부를 상가 임차할 때는 사업자 등록 신청 시에 도면 첨부를 해야 돼요. 물론 다만 이렇게 하면 다만 사회통념상 사업자 등록이 도면 없이도 제3자가 해당 임차인이 임차한 부분을 구분하여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었다. 그러면 안 해도 돼요. 그럼 이건 뭐 상식적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원래 도면 첨부해야 되는데 도면 첨부 안 해도 그 사람이 사용하는 부분이 명확하게 구분되어서 누구나 알 수 있다면 그때는 도면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그 얘기고 괄호 2번은 똑같아요. 임차 건물의 양수인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라는 점 보시고 그 다음에 괄호 3번 똑같은 내용 경매와 관련되는 거죠. 마지막에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않은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주택에서 보셨던 내용 그대로고요. 그리고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데 우선 변제 받으려면 뭘 갖추라고 돼 있죠? 대항요건 외 확정일자. 그럼 동그라미 1번 맨 밑에 보세요. 602쪽에 맨 밑에 1번. 대항요건을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임대차 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누구한테 받아요? 확정일자? 관할 세무서장 동그라미 해두시고요. 예전에 이 중개실무시험에서 구청장으로부터 이렇게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구청장 아니고 누구한테 받아요? 세무서장. 나머지 내용들 다 똑같고요. 소액보증금 똑같은데 액수는 서울은 좀 기억해 두세요. 서울은 소액이 얼마예요? 6,500에 2,200을 최우선 변제해 줍니다. 이것 개정할 줄 알았는데 이건 개정 안 했어요. 서울에서 6,500만 원짜리 상가 임대차를 찾아본다는 건 매우 어렵겠죠. 왜냐하면 이 6,500이 순수보증금이 아니라 환산보증금이에요. 그러면 월세 2,000에 보증금 2,000에 월세 45만 원. 그럼 딱 얼마가 되겠어요? 6,500.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무슨 보증금이라고요? 환산. 동그라미 3번에 그 얘기는 소액 임차인의 범위를 결정하는 보증금은 순수보증금이 아니라 환산보증금을 말한다. 그러니까 환산보증금으로 6,500 이하 나오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경매 신청 다 보셨고요. 다음 페이지에 집행계획수요건의 특례. 그러니까 인도해야 돼요? 인도하지 않고 할 수 있어요? 인도하지 않고. 그리고 4번에 보면 임차권 등기명령제도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5번에 임대차 기간 나오는데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얼마 미만이요? 1년. 그러니까 상가 임대차는 최단 기간이 얼마냐면 1년. 주택은 2년, 상가는 1년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법정갱신 나오죠? 똑같아요. 법정갱신. 기간은 어떻게 된다고요? 1년.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라고 하면 틀리고 1년. 동그라미 3번에 별표 하나 해두세요. 임차인의 갱신 요구권에 관하여 전체 임대차 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는 규정은 그 취지와 내용을 서로 달리하는 것이므로 같은 조 사항에서 정하는 법정갱신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일단 줄 거두고 넘어가세요. 좀 이따 볼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계약갱신 요구권이 나옵니다. 중요하죠. 별표 3개 해두세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계약갱신 요구권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에는 없어요. 어디에만 있냐면 상임법에만 있어요. 자, 괄호 1번에 보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 사이에 행하는 갱신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상가는 최단 기간이 얼마라고요?
최단 기간 1년인데 이거를 기간 끝나면 갱신 요구에서 몇 년까지 할 수 있냐면 5년까지 갱신 요구가 가능해요.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근데 저절로 갱신되는 건 아니고 뭐 해야 된다고 돼 있죠? 임차인이 갱신을 요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갱신 요구 안 하면 소멸되는 거예요. 저절로 갱신되는 건 아니라는 점 조심하시고. 근데 일정한 경우에는 거절할 수 있는데 거절 사유가 시험에 잘 나와요. 1번에 보면 임차인이 얼마 차에 맞냐면 3기. 이거 별표 동그라미 해두시고 별표하고 동그라미 해두세요. 이거 2기로 바꿔가지고 시험에 많이 냈고요. 상가는 2기가 아니라 3기예요. 그 다음에 뭐 2번은 참고로 보세요. 3번 조심하세요. 3번.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뭐 했다고요? 합의해서 보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갱신을 요구하니까 임대인이 임차인 미안한데 내 갱신이 좀 어려울 것 같아. 대신 보상해 줄게. 얼마나 해줄까? 이렇게 합의해서 보상했다면 거절할 수 있어요. 그럼 만약에 임대인이 보상 금액을 공탁한 경우라고 하면 거절 사유 아니에요. 안 돼요. 공탁하면 안 되고요. 뭐 하라고요? 합의해야 돼. 합의. 얘따 이거나 받아라. 이거 공탁하는 안 되는 거고 합의해야 거절 가능하고. 그 다음에 뭐 4번 참고로 보세요. 전부 일부를 동의 없이 전대한 경우. 자, 5번 별표하시고요.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자, 그 다음이 시험에 잘 나와요. 중대한 과실.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했다면 갱신을 거절할 수 있어요. 그 시험에 잘 나오는 건 뭐겠어요? 만약에 임차인의 경과실로 파손이 됐어요. 임차인의 경과실로 파손되면 갱신 요구 거절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고. 다음 페이지 보세요. 7번. 임대인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 전부 또는 대부분이요.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할 때 이때는 어쩔 수 없이 거절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런 거 있죠. 제가 상가 임차인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임대인 입장에서 요 임차인 갱신 안 해주고 싶으면 제일 만만한 게 뭘까요? 리모델링 해야 돼. 리모델링 해야 되니까 나가줘 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법을 좀 바꿔서 기역을 뒀어요. 기역을 볼게요.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공사 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언제 알려줬어야 돼요? 계약 체결 당시에 알려줬어야 돼요. 계약 진행 중에 재건축할 거니까 나가.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니은 디귿은 한번 읽어보시고요. 물론 그 계약 기간 중에 계약 체결 시에 안 알려줬어도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으면 그때는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그냥 니은에 나와 있고. 그럼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갱신 요구가 가능한데 몇 년까지만 된다고요? 5년. 그러니까 5년을 초과해서는 갱신 요구를 할 수 없어요. 그럼 주택임대차는 임대차 기간이 만료될 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주택임대차. 없어요. 기간 만료되면 재계약하든지 나가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상가임대차는 기간 만료되기 6월부터 1월까지 나 갱신해줘 라고 뭐 할 수 있다고요? 요구할 수 있어요. 요구하면 이에 응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아까 본 사정이 없으면 몇 년까지는? 5년까지는. 그래서 지금 주임법도 갱신 요구 제도를 넣자라는 지금 개정안이 논의 중에 있는데 아직 주택은 그런 거 없고요. 상가는 그래요. 그럼 문제는 5년이 끝나가는데 건물주가 아무 얘기 안 해요. 그러면 여기서 종료되느냐 아니면 1년간 또 법정갱신이 되느냐 이게 문제겠죠. 그러니까 지금 갱신 요구권은 몇 년에 제한합니까? 5년에 제한하는데 이 규정이 법정갱신에 적용되느냐 이건 안 되는 거예요. 5년이 넘을 수도 있어요. 뭐가 되면? 법정갱신. 근데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건 이게 6년, 7년 이렇게 갔다면 이게 늘어나는 것은 법정갱신 때문이지 갱신 요구권 때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문에 일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5년을 초과해서도 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 OX예요.
안 돼요. 갱신 요구는 5년까지고 그런데 법정 갱신되는 경우는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아까 좀 이따 본다고 한 건데 다시 돌아와서 605쪽에 605쪽에 동그라미 3번이에요. 임차인의 갱신 요구권에 관하여 전체 임대차 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는 규정. 그 취지와 내용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밑에 어디엔 적용 안 돼요? 법정 갱신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정 갱신이 되는 경우와 임대차 기간이 5년을 초과할 수도 있다. 5년이 넘어갈 수도 있다는 거죠. 봐두시고. 자, 다시 그 괄호 3번이에요. 괄호 3번. 임차인의 갱신 요구권은 최초 임대차를 포함해서 몇 년까지만 가능하냐면 5년.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3번이 그렇고. 그리고 4번에 그 갱신이 될 때도 동일한 조건이고요. 차임 보증금 증액은 얼마 범위 안에서 가능하냐면 100분의 9가 아니라 5로 바뀌었어요. 5로. 그러니까 이제 옛날엔 주택은 5%, 상가는 9%였는데 법이 개정되어서 아예 공부하기 쉬워졌죠. 둘 다 그냥 몇 프로? 5% 초과하면 안 돼요. 5%. 그 다음에 오른쪽에 뭐 전차인도 갱신 요구 대위할 수 있어요. 5번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권리금 회수기의 보호죠. 권리금 회수기에 관한 규정이 몇 년 전에, 한 2년 전에 제정이 되고 개정이 되면서 계속 이게 출제가 많이 됐었어요. 그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갑이 임대인이고 을이 임차인이에요. 그러면 임차인이 이제 권리금을 내고 들어온 거죠. 근데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권리금을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임차인을 위해서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해 주는데 그럼 만약에 을이 병이라는 사람을 데려와요. 얘가 이제 신규 임차인. 얘랑 권리금 계약을 하는 거죠. 계약을 하고 이 병을 데려오면 임대인은 이 신규 임차인과 계약을 해줘야 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순수하게 사적 자치 영역에서 본다면 임차인이 데려온 사람이랑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줘야 돼요? 안 해줘도 돼요? 내 마음이죠. 안 해줘도 되는 거예요. 그럼 안 해주면 요 의뢰하는 사람은 권리금을 회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법을 만들어서 얘가 얘를 데려오면 갑은 얘랑 계약을 해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해주지 않음으로써 이 사람이 피해를 입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임대인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권리금 회수기의 보호규정이에요. 근데 권리금 회수기에는 언제만 보호하냐면 임대인의 방해 행위로부터 보호를 해주는 거지 아직도 재건축이나 재개발 시에 보증금, 권리금을 회수할 수는 없어요. 무슨 말인지 되셨어요? 그러니까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하는 방법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임대인이 방해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아예 건물 자체를 재개발하거나 재건축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재개발하거나 재건축하면 권리금을 어디 가서 회수할 수 있다는 건 없다는 거예요. 그건 보호 방법이 없어요. 그럼 아직까지 안 만들어져 있고 지금 요 경우만 만들어져 있어요. 그게 이제 원칙 이렇게 나와 있죠. 보시면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자 동그라미 해두세요. 얼마 전이에요. 3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임차인이 권리금 지급받는 걸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기억해 보시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그러니까 갑이 임대인이 누구한테 권리금 달라는 거예요. 야 나한테 줘. 이런 행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니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내가 계약해 줄 테니까 대신 권리금 주면 안 돼. 이런 약정 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디귿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 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 건물의 차임 보증금 및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그러니까 이 얘기잖아요. 법에서 지금 뭐라고 했냐면 을이 병을 데려오면 갑은 병이랑 계약을 해줘야 한다고 했어요. 그래야 얘가 권리금을 받을 테니까. 그러니까 계약을 해주라고 하니까 내가 해주긴 하는데 이 동네 예를 들어 권리금 시세가 한 2억 해요.
근데 나랑 계약하려면 권리금 5억이야. 보증금이 5억이야. 이렇게 계약을 하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하겠다는 거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얘가 피해를 입을 테니까 그러니까 이 시세와 비추어서 터무니없이 이런 식으로 요구하는 것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리을은 안 보셔도 되죠. 그리고 동그라미 2번 줄 그어두세요. 전대인과 전차인 사이에는 권리금 회수기에 보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권리금 회수기에는 누구한테만 인정이 돼요? 임차인, 전차인에게는 인정 안 돼요. 그럼 위반하면 효과가 나오죠. 둘째 줄 가운데 이 경우 손해배상액은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 그러니까 얘랑 권리금을 1억 계약을 했대요. 그리고 종료 시에 권리금이 예를 들어 8천만 원이었다. 그러면 얼마 받으라는 거예요? 손해배상은 8천만 원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종료 시의 권리금이라는 건 뭐냐면 그 국토부에서 그 지역의 상권 파악을 해가지고요. 그 지역의 권리금이 어느 정도다라는 걸 공시하도록 돼 있어요. 아직 잘 안 돼 있지만 그렇게 하면 그 액수와 얘랑 비교해서 낮은 것을 넘지는 못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별표해 두시고요. 임차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몇 년이에요? 3년. 언제부터 3년? 종료한 날. 이건 무슨 반환한 날로부터 3년, 뭐 침해가 있은 날로부터 3년 이러면 안 돼요. 종료한 날로부터 3년이에요. 3년. 그러면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고 다음 페이지. 자, 예외가 나옵니다.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절할 수 있어요. 1번.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예요. 얘가 돈이 없어 보인대요. 그럼 뭐 할 수 있다고요? 거절할 수 있다. 2번.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러니까 딱 얼굴 보니까 의무 위반할 것 같대요. 그러면 거절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1번이나 2번 조문은 이런 조문은 사실 만들면 안 되죠. 이건 뭐 너무 불명확하잖아요. 뭐 얘가 얘 뭐 계좌 추적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경우에 얘가 자력이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는 거 아니에요. 보증금만 내면 되는 거지. 1번, 2번은 별 의미 없고요. 3번 보세요. 3번. 임차 목적물인 상가 건물을 얼마 이상의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이해되셨어요? 누가 사용하지 않은 거예요, 이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임대인을 말하는 거예요. 법조문을 쓸 때, 법조문을 만들 때 명확하게 안 만들어가지고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법조문상으로만 보면 예를 들어서 임차인이 1년 6개월 동안 영업을 안 하고 나갈 때 권리금 보호를 해줄 필요 없다는 것처럼 쓰여져 있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 임대인이 얘를 내보낸 다음에 1년 6개월 동안 이 건물을 상가로 쓰지 않을 때요. 얼마 이상이라고요? 1년 6개월이죠. 그게 입법 취지입니다. 법조문상. 뭐 누가 했느냐 그런 게 시험에 나오진 않겠지만 그런 취지라는 거 보시고 그 다음에 4번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누가 선택했다고요? 임대인.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얘는 목적이 뭐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권리금만 받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 갑이 예를 들어 자기가 마음에 드는 A랑 임대차 계약을 하고 권리금을 얘한테 주라고 하면 얘랑 계약을 해야 돼요? 안 해도 되는 거야? 안 해도 되는 거죠. 지금 얘가 데려온 신규 임차인이랑 계약을 해야 되죠. 안 하면 손해배상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얘가 권리금 받아가게 해주는 거죠. 그러면 얘랑 계약 안 하고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랑 계약하고 얘한테 권리금 주게 하면 얘는 피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런 경우에는 얘랑 계약하는 걸 거절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선택했다고요? 임대인이. 자, 근데 적용 제외가 나옵니다. 1번. 임대차 목적물이 상가 건물이 쭉 나오죠? 마지막에만 줄 그어두세요.
대규모 점포 또는 준대규모 점포의 일부인 경우. 상가 임대차라는데 그게 지금 어디라고요? 대규모 점포. 그러니까 대규모 점포는 뭘 말하냐면 바닥 면적이 뭐 3,000제곱미터 이런 얘기 나오는데 쉽게 생각하면 백화점, 대형 마트. 그럼 이런 경우에는 대규모 점포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상임법에서 권리금 회수계획가 보호되지 않아요. 또는 뭐 전통시장 같은 거 있죠. 전통시장도 넓은 경우에는 상임법 그 권리금 회수 보호가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해주려고 지금 개정 작업 중에 있어요.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마지막에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쭉 나오는 공유. 그러니까 결국은 둘이에요. 국유 아니면 뭐 공유. 그러니까 국유라는 건 누구 거예요? 나라 국가 거고요. 공유는 지자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건물 소유자가 이렇다면 그때는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점 주의하시고요. 지금 권리금 회수계획에 관한 보호 규정은 앞으로도 자주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체크한 부분들 위주로 좀 잘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이제 차임 증감 청구. 이제 100분의 9가 아니라 뭘로 간다고 했어요? 100분의 5. 100분의 5. 그리고 동그라미는 똑같아요. 뭐 증액한 다음에 1년 안에는 또 증액할 수 없고. 그리고 월차임 산정률에 제한 오른쪽에 나옵니다. 동그라미 1번. 괄호에 얼마라고 돼 있어요? 1할 2푼. 12%고요. 그리고 2번에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수를 곱한 비율. 몇 배라고 돼 있죠? 4.5배. 4.5배. 그래서 아까 주택은 어떻게 됐어요? 10% 또는 더하기 3.5야. 근데 상가는 12% 또는 곱하기 4.5. 곱하기 4.5 봐두시고. 자, 3번에 별표 2개 해두세요. 괄호 3번. 차임 연차와 해지. 얼마 이상 연체되면 해지예요? 3. 이거 2기로 바꿔서 나오는 거 조심하시고. 자, 지금 상임법 다 봤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거예요. 보증금이 일정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게 이건데, 그러면 먼저 대항력 등이라는 것은 인도와 뭐 하면? 인도와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다음 날부터 뭐가 생겨요? 대항력이 생겨요. 그리고 대항요건을 갖춘 이후에 상가 건물의 소유자가 바뀌면 새로운 소유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모두 다 승계해요. 이거는 보증금의 액수와 상관없어요. 그리고 갱신요금 몇 년까지 하죠? 5년. 이것도 보증금의 액수와 상관없어요. 예를 들어 보증금이 상가 임대차인데 10억이라 하더라도 5년까지는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차임 연체와 해지 몇 기? 3기고요. 그리고 권리금 회수기에는 상가 권리금 보증금의 액수와 상관없이 다 적용을 해줘요. 그러면 지금 본 것 중에 이 4가지 빼고는 전부 다 상임법에 적용을 해야 하나요? 안 해요. 적용되는 건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10억짜리 상가 임차인인데 인도와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고 안 해준다는 거 우겨가지고 확정일자 받았어요. 그럼 경매 시에 우선 변제권 인정돼야 안 돼요? 우선 변제. 안 된다는 거예요. 되는 건 이거밖에 없다고요. 지금 우리 상임법 공부 다 한 다음에 보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까지 공부한 것 중에 보증금이 일정액을 초과할 때 적용되는 건 요거 4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 되셨어요? 예. 그럼 제가 상가 임차인인데 보증금이 10억이에요. 10억짜리인데 경매를 실행하고 싶어요. 그 상가 건물을 인도해야 돼요? 인도하지 않고도 경매할 수 있어요? 인도해야 돼요. 인도하지 않아도 된다는 건 주임법, 상임법의 특별 규정이고 민법, 일반법으로 돌아가면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뜨려야만 가능하다라고 했죠. 이해되셨어요? 아니 지금 우리가 본 상임법 중에서 보증금하고 상관없이 이용되는 건 요거 4가지밖에 없다고요. 그럼 예를 들어 제가 상가 임차인이에요. 10억짜리. 근데 끝났는데 보증금 못 받으면 임차권 등기 명령안 등기 신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제도 없죠. 적용 안 한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예. 최단 기간 보장돼야 안 돼요? 상가는 1년, 주택은 2년이잖아요. 민법은 최단 기간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10억짜리 상가 임대차면 최단 기간 보장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되는 건 요거 4개밖에 없다고요. 이해되셨어요?
작년에도 시험 보기 직전까지 막 했는데 사례 문제 요구 그대로 나왔어요. 다른 건 없으면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느냐, 뭐 갱신 요구는 가능하잖아요. 또는 뭐 존속 기간이 보장되느냐 이런 것들 적용되는 건 몇 가지밖에 없다고요? 네 가지. 자, 식사하시고요. 자, 지금 시간이 15분이네요. 그러면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강의를 듣는 분들이 시간 가는 줄 몰라야 되는데 예. 식사하시고 여유 있게 3시 20분에 다시 만나죠. 네,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